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넘어갑시다. 요거 이제 뭔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확률이라면은 당연히 이러한 성질이 있어야 돼라는 거는 우리가 디스조인트한 셋 두 개를 이렇게 더했을 때 그거에 이제 합집합도 이제 확률을 잴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에서 4까지는 일반인들한테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은 더 당연하겠지. 요거는 이제 확률이라면은 누구나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서로 다른 이제 두 집합이 이제 디스조인트 할 때 요거 이제 합집합도 이제 잴 수 있다라는 거는 일반인들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수학자들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두 번 합한 게 아니고 카운터블한 유니언. 일단 카운터블한 유니언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친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7 같은 경우 있죠. 7번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당연히 와닿는 확률의 개념은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갖고 좀 인정할 수 없단 말이야. 그쵸? 왜냐하면은 일단 카운터블 유니온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근데 이게 확률의 공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자들은 당연해요. 이것도. 그래서 그냥 사실 해설이 의미가 없어.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당연하지 않는데 수학자들은 당연하니까 이거 당연한 거야. 넘어갑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아무튼 요거는 잴 수 있어야 돼요. B1부터 이제 B2, B3 이렇게 카운터블한 시퀀스를 이제 만들면은 그리고 디스조인트하게 걔들이 이제 각각 합집합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직관적이지 않은 거 그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하고 이제 6번 성질. 5번하고 6번 성질은 각각 이제 이런 겁니다. A하고 이제 B가 각각 잴 수 있을 때 A 교집합 B도 잴 수 있겠어? 그다음에 6번이 의미하는 거는 A하고 B를 이제 각각 잴 수 있을 때 A 합집합 B도 잴 수 있겠어?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6번을 좀 살펴봅시다. 6번이 좀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A하고 B가 서로 손은 아니에요. 서로 손은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게 A라는 집합이고 이게 B라는 집합이고.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한 확률이랑 요거에 대한 확률을 각각 정의할 수 있대. 그러면 이제 이 합집합에 대한 요거에 대한 확률을 이제 각각 정의할 수 있겠냐라는 뜻이 되는데 요거는 사실 이 질문이랑 같아요. 이 요거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이랑 요 교집합 부분이랑 요 다시 검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있죠. 요거는 이제 서로 디스조인트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있는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냐라는 물음이랑 결국엔 기열됩니다. 그래갖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5번하고 6번은 사실 같은 성질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교집합을 잘 잴 수 있냐? 그다음에 교집합을 잘 잴 수 있으면은 합집합도 잘 잴 수가 있겠지. 그쵸? 왜냐하면은 당연한 거긴 한데 A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B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빨간 부분
그 다음에 A라는 건 이렇게 파란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 교집합 B, 그러니까 즉 빨간색 부분은 A라는 집합의 이제 진 부분 집합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얘를 우리가 잴 수 있다라고 하고 얘도 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차집합이 요 초록색 부분도 잴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내가 이제 B라는 집합을 잡고 A 교집합 B를 이제 이렇게 잡으면은 B를 잴 수 있고 요거에 대한 진 부분 집합을 만약에 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도 이제 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 지금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요 영역도 잴 수 있고 요 영역도 잴 수 있고 요 영역도 잴 수 있다는 거죠. 언제 A 교집합 이제 B가 잴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합집합도 잴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이 세 개는 디스조인트하고 디스조인트한 애들끼리 합치면은 결국엔 잴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같은 물음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합리적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예제를 한번 갖고 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잴 수 있다입니다. 정답은 잴 수 있다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왜 직관적이지 않은지 한번 따져볼게요. 예제 12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집합을 넣을까 말까.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일단 오메가를 이제 1, 2, 3, 4라고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집합 전체 집합은 일단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 2 그다음에 이거 원소가 이제 4개 있죠. 4개 중에서 내가 임의에 이제 2개를 뽑는 거는 이제 6가지 경우의 수인데 이 6가지 경우의 수를 제가 여기다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1, 2, 1, 3 1, 4 이렇게 이제 하거나 2, 3이랑 2, 4를 뽑거나 3, 4를 뽑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4개 중에서 임의에 2개를 뽑는 모든 경우가 이제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보면은 일단 합리적인지 따져봤을 때 우리가 지금 스스로 세운 원칙 있죠. 원칙 이제 1이랑 4에 위배되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1 같은 경우는 요거지.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이 포함되는가? 포함되죠. 그쵸? 포함됩니다. 그래서 1은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포함되면 A 여집합이 포함되는가 일단 따져봅시다. 자, 공집합이 포함됐을 때 전체 집합이 포함되니까 일단 이 케이스에서 맞고 1, 2가 포함됐을 때 3, 4가 포함됐네. 그 다음에 1, 3이 포함됐을 때 2, 4가 포함됐습니다. 1, 4가 포함됐을 때 2, 3이 또 포함됐네요. 그래서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조건도 클리어 했습니다. 자, 서로 소인 두 집합에 대해 가지고 임의의 그러니까 모든 조합들 중에서 서로 소인 두 집합에 대해서 A, B가 각각 잴 수 있을 때 합집합도 잴 수 있냐? 요거 따져봅시다. 요거는 따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서로 소가 별로 없거든. 지금 서로 소인 거 일단 뭐 이제 그 공집합이나 전체 집합 이런 거는 이제 자명하니까 이 2개짜리들 중에서 이제 따져보면 되겠죠. 자, 얘하고 얘는 서로 소지, 그쵸? 근데 요거 2개 합집합은 여기 들어가 있지, 그쵸? 요거하고 요거도 서로 소죠. 합집합 들어가 있고 요거하고 요거도 서로 소인데 합집합은 들어가 있죠, 그쵸? 얘하고 얘도 따져야 되지 않냐? 얘는 이제 서로 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 조건도 만족한다라는 거를 확인했어요. 4번 조건 진부분 집합일 때 진부분 집합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일단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2개를 뽑아도 진부분 집합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어. 그래서 진부분 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공집합이랑 얘들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 아니고 그냥 부분 집합이어도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요런 식으로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이제 뭐 A가 이제 공집합이거나 이제 B가 이제 전체 집합인 경우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A가 공집합이고 B가 뭐 1, 2 뭐 요렇게 되는 케이스나 아니면 A를 뭐 1, 2 뭐 요렇게 하려면 이제 얘는 요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A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A 여집합이라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B가 일단 전체 집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케이스에서는 B-A라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조건을 다 따져봐도 요거는 항상 성립합니다. 차집합은 들어가요. 그래서 1, 4에는 일단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7번도 돼요. 왜냐하면은 그 디스조인트 셋에 대해서 카운터블 유니온한 게 이제 들어간다. 라는 조건인데 사실 이 디스조인트 셋에 대해서 카운터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무한대만큼 카운터블 매니한 유니온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 이 집합 자체가 이미 파이나이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돼요. 그렇죠? 얘도 만족합니다. 이게 이 집합이 합리적인 것 같죠? 이 정도면 이제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제 왜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냐면은 교집합이 없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P의 1, 2를 잴 수 있어. 그리고 P의 1, 3을 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P1, 2하고 1, 3의 교집합이 1은 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쓰는 거 자체가 이제 성립해야 되냐 요런 이제 의문이 들죠. 일단은 성립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성립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우리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합이 일단 이상한 이유는 이러한 그 교집합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합집합이 이제 길이를 잴 수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그러니까 1이라든가 1, 3, 4라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길이를 잴 수가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되게 감정이 호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써왔던 이 공식 있죠. A 합집합 B는 PA 플러스 PB 플러스 PA 교집합 이거 중학 집합 처음 배울 때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확률 처음 배울 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요런 것들 이제 잘 이 공식을 쓸 수 있으려면은 일단 얘가 정의돼야 되고 얘가 well defined 돼야 돼요. 그렇죠? 요거 두 개는 그냥 된다고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A하고 이제 B에 대한 확률을 각각 줄 수 있으면은 요거에 대한 확률이나 요거에 대한 확률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공식을 쓰려고 이 공식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불편해져요. 그냥 불편해지니까 요것도 이제 교집합이나 합집합 따위에도 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잴 수 있다고 정하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편하니까 잴 수 있다고 하자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게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은 그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시작하면 기루법이라 그랬지 그 논리대로라면은 이제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여기 부분이 빠졌네 여기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정의할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오메가의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자.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논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잴 수 있는 근거 따위가 여기에서는 안 보이죠, 별로. 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조인트한 것들의 합집합은 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좀 상식적으로도 맞는데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도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그 잴 수 있다라는 게 상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일단은 요것도 제가 이 수준에서는 엄밀하게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잴 수 있어요. 일단 근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이제 잴 수 있다는 이제 근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교집합을 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합집합도 자동으로 잴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엄밀하게 따지기는 지금 이 시간에는 어렵고 제가 좀 더 이제 지금 측도론에 대한 인트로잖아. 인트로 말고 진짜 측도론을 이제 나중에 한다면은 그때 좀 더 이제 엄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또 그냥 교집합은 이제 뭐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잴 수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자 이러면 이제 또 너무 찝찝하니까 약간의 이제 좀 직관적인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갖고 해설 1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요게 그 은근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잴 수 있는 집합, 그러니까 뭐를 잴 수 있다라는 거지. 주어를 자꾸 제가 일부러 좀 생략을 하고 있는데 뭐를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확률, 그렇죠?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이라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잴 수 있는 집합이라는 개념은 선분의 길이를 일반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를 모순 없이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에서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해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출발이 어디냐면은 우리처럼 확률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수직선 R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실수에 있는 모든 이제 부분 집합의 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길이라는 개념을 일반화해서 메저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개념의 이제 그 일반화 버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연필이 있으면은 애플 펜슬이 이제 일반화 버전이라고 했죠. 그 길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당연한 속성들의 이제 일반화 버전이 이제 메저인데 그 메저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집합이 잴 수 있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확률에서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고 선분의 길이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통계학과니까 여기서 시작한 건데 선분의 길이에서 출발을 한 거하고 확률에서 출발을 한 거하고 뭔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식이라는 거 있죠. 상식이 조금 달라요. 둘 다 이제 재는 건데 상식이 조금 다른 출발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분의 길이 있죠. 선분의 길이라는 개념은 또 어떠한 그 상식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위키에서 제가 긁어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길이라는 개념이 이제 일반화된 게 메저인데 메저는 이제 랭스를 뭔가 일반화한 버전이다. 그래갖고 메저라는 거는 어떤 이제 랭스를 포함할 수도 있고 랭스를 의미할 수도 있고 에어리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뭐 부피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러한데 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수직선 위에 있는 그 거리 구간에 요게 이제 일반화되어서 메저 요렇게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메저의 특수한 케이스가 구간의 길이가 되고 메저의 이제 특수한 케이스가 어떤 이제 부피나 아니면은 뭐였지? 넓이 요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메저의 특수한 케이스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확률이라는 거는 메저에서 온 거고 메저는 이제 구간의 길이를 추상하는 개념인데 이 구간의 길이를 잘 추상화하다 보니까 부피나 넓이나 이제 확률 따위를 이제 잘 정의할 수 있는 메저라는 이제 훌륭한 도구를 이제 수학자가 만든 거고 통계학은 이제 그걸 이제 빌려 써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시도 자체가 여기에서 확률에서 이렇게 가려고 시도를 한 게 아니고 구간의 길이를 뭔가 이제 일반화 추상화하려고 메저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런 이제 메저의 어떤 속성이 있고 그 속성들의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좀 적용을 하니까 확률이 되었다. 뭐 이제 이런 논리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간의 길이에서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에서 메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오는 그 코스하고 확률에서 이렇게 오는 코스하고 여기에서 그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겼던 게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하면은 일단 그 구간의 길이에서 메저로 오는 그 상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식, 구간, 폐구간 AB의 길이는 메저는
B-A다. 그렇지. 이게 상식이죠. 그쵸? 두 번째 상식이 뭐냐면은 매저는 양수라는 거예요. 그쵸? 당연한 소리지. 그치? 뭔가 이제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겠지. 0이거나 양수겠죠. 0보다 크겠죠. 넌 네거티브니까. 세 번째, 이 구간의 길이 있잖아요. 구간의 이 길이를 평행 이동하면은 길이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 써먹었죠. 예전에. 그쵸? 네 번째 상식이 이게 이제 일반인들의 상식은 아니지만 수학자들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이 구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있어요. 각각의 구간들은 겹치지 않아요. 요 구간들의 길이를 무한번 정확히 말하면은 카운터블한 무한번 합친 구간의 길이는 각각 길이를 재서 합친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그쵸? 각각 길이를 재서 합친 것. 그 다음에 합친 구간의 길이. 그렇죠? 자, 요거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4번 원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되게 당연한 것 같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거 뭐 요런 거 있죠? 1. 이 길이가 1이에요. 또 여기 길이가 1이야. 이거 이제 계속 이제 합치면은 그냥 이거 각각 재가지고 합친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해갖고 이게 만약에 이제 무한번 합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길이가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이제 요런 식입니다. 자 이제 요런 게 메저의 그 길이에 대한 이제 개념인데 요러한 개념으로 보잖아요. 요러한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그 뭐가 당연하냐면은 이게 당연해. A하고 B가 길이를 잴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하고 D도 길이를 잴 수 있어요. 그러면은 A, B하고 C, D의 교집합도 당연히 길이를 잴 수 있어. 왜냐하면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거나 어떤 폐구각이 나올 거거든. 그렇죠? A, B가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은 서로 이제 겹치지 않는 이러한 구간이면은 이거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죠. 그 공집합의 길이는 얼마냐? 공집합의 길이는 그냥 0이라고 치면 돼. 그래서 이제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겹치면 이 겹친 길이는 폐구간이 되죠. 그 이 임의의 폐구가 이런 거를 다 잴 수 있는데 요거를 잴 수 없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것도 당연히 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길이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 길이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것도 당연히 잴 수 있겠지. 그렇죠?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교집합은 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 확률에 대해 가지고 내가 그 A를 확률을 줄 수 있으면 A 여집합도 확률을 줄 수 있다. 요게 이제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얘네들은 그게 당연하지 않아. 오히려 A를 잴 수 있고 B를 잴 수 있는데 요거를 잴 수 있다. 이게 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길이를 이제 잴 수 있는데 요거에 이제 여집합의 길이를 잴 수 있냐? 이런 게 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전체 집합의 길이를 잴 수 있냐? 그런 것도 또 그렇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길이라는 개념의 이제 추상화라는 직관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일단 교집합을 잴 수 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집합을 잴 수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집합을 잴 수 있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전체 집합도 잴 수 있냐? 이 그다음에 합집합을 그러니까 카운터블한 합집합에 이제 무한대 이런 것도 이제 잴 수 있냐?
그쵸? 그 디스조인트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추상화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녀온 루트는 이런 게 이제 이 단계가 그렇게 당연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집합 이런 거를 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었고 여기는 교집합부터 시작하는 게 상식이 됩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확률이든 확률에서 이제 일반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든 아니면 길이라는 개념에서 일반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든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둘 다 이제 뭔가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은 일단 교집합을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집합을 포함해야 된다는 논리가 확률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가려고 하면은 마지막에 좀 걸리긴 하거든요. 이 교집합이 들어가야 돼?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거에서 이제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내용은 제가 다음에 되게 자세하게 한번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그마 필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우리가 이제 그 모임 같은 거를 생각할 때 시그마 필드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그마 필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필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미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냥 이제 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람다 시스템이 있고 또 뭐 있지? 잘 기억 안 나네. 몇 개 더 있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되게 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중에 좀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아무튼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 잴 수 있는 집합은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까지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들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수직선에서 길이를 잴 수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인 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확률을 잴 수 있는 집합에서는 교집합을 잴 수 있다라는 게 상식에 그렇게 맞진 않아. 근데 수직선에서 길이를 잴 수 있는 집합이라는 거를 또 살펴보면은 교집합을 당연히 또 재야 되는 게 상식에 맞죠. 그래가지고 교집합은 일단 그 우리가 그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에서 꼭 필요한 속성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부터 4까지는 되게 좀 클리어한데 여기부터 약간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부터는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지만 일단 7번은 넣어야 된다. 이거는 그 우리가 그 익숙하진 않지만 수학자나 이제 통계학자들이 생각하는 확률의 어떤 이제 상식이랑은 7번이 이제 되게 맞기 때문에 7번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확률에 대한 상식에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당연하지 않을 수 있고 당연하지 않았고 뭔가 이제 증명 과정이 필요한데 길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이건 이제 당연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넣는 거는 이제 큰 무리가 없죠. 5번이 들어가면 6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쵸? 8번이 문제인데 8번은 또 그 5번하고 7번이 들어가면은 8번이 들어가요. 요거는 한번 따져볼까? 시간이 되면은 숙제로 낼까? 아니다. 힘들 거야 아마. 자, 7번은 디스조인트한 애들이 이제 카운터블 유니온이 잴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5번은 교집합이 잴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디스조인트한 셋 있죠. 임의의 이러한 디스조인트한 셋을 이러한 그러니까 A1, A2, A3 이런 애들은 디스조인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임의의 디스조인트하지 않은 집합들의 합집합을 적당한 디스조인트한 B1, B2, B3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건 그냥 그 바로 보입니다. 예를 들었고 두 개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A1이라는 집합이라고 얘를 A2라는 집합이라고 하면은 요거를 내가 B1은 그냥 A1이랑 똑같이 잡고 B2를 이제 요렇게만 잡게 되면은 요렇게만 잡는다는 거는 B2는 A2 마이너스 A1 교집합 A2 뭐 이렇게 요렇게 이제 잡는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잡게 되면은 B1이랑 B2는 디스조인트하고 이러한 식으로 A1, A2의 합집합이랑
B1, B2의 합집합이랑 똑같이 만들 수 있죠. 똑같은 논리로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이거를 n이 아니고 무한대로 바꿔도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게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F의 멤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8번도 5번하고 7번이 기본대원은 그냥 8번이 그냥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의 시간 1에서 이제 생각했던 이제 충분할까 하는 조건 5, 6, 7판이 이제 다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됩니다. 시그마 필드를 우리가 제대로 잘 정의하기 위해서 다 이제 그 필요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조건만 있으면 이제 충분하게 돼요. 자, 음. 그래서 이제 방금 한 게 이제 이 내용인데 이 8번의 규칙은 그 사실 이제 교집합하고 서로 소위 카운터블한 유니언 그러니까 7번을 이제 잘 조합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임플라이 됩니다. 그래갖고 5번이랑 7번이 이제 8번을 임플라이 돼요. 그리고 1부터 8번까지 이외에도 우리가 그냥 상식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냥 필요해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웬만한 거는 다 이제 섞어갖고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규칙들의 조합을 섞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9번은 뭐냐? 자, A하고 B가 잴 수 있으면 차집합도 잴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여기 차집합에 대한 4번 조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죠. 4번은 좀 더 직관적이었는데, 그러니까 A하고 B가 포함 관계에 있으면 차집합이 될 수 있다. 요거는 그냥 가능한 것 같은데, 요거는 그거보다 가능할 것 같지 않죠. 근데 이 차집합은 A 빼기 B라는 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근데 이제 A, B를 각각 잴 수 있다고 했죠. 그럼 A도 잴 수 있고 B의 여집합도 잴 수 있죠. 왜냐하면 B를 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잴 수 있고 요것도 잴 수 있으니까 두 개의 이제 교집합도 잴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5번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9번도 여기 있는 것들만 하면 9번은 그냥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도 봅시다. 이것도 뭐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세 개의 이제 합집합 A, B, C가 이제 각각 잴 수 있으면 세 개의 이제 임의의 합집합도 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는 서로 이제 서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적당하게 A 프라임이랑 B 프라임이랑 C 프라임이 존재해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이제 서로 소인 그러한 것들이 잡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집합을 잘 잴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얘들은 서로 소인 집합의 이제 합집합이기 때문에 뭐지? 그 7번에 의해 가지고 7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잘 정의를 할 수가 있죠. 11번은 뭐냐면은 뭐냐? 요거에 이제 무한한 그 교집합 A1, A2, A3 이런 애들이 이제 다 잴 수 있다고 할 때 A1, A2, A3의 이제 합집합들이 아니 교집합들이 모두 잴 수 있냐라는 건데 요것도 그 8번 규칙이 이미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요거 7번이랑 뭐를 썼지? 7번이랑 교집합을 썼는데 교집합이 몇 번이냐? 5번. 요렇게 이제 두 개 썼고 요거를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8번이랑 그 다음에 2번 여집합을 이용하면은 8번이랑 2번을 이용하면 11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번이 의미하는 거는 A1 교집합, A2 교집합 이런 집합들이 잴 수 있냐라는 건데 일단 여기에서 가정이 A1이랑 A2 이런 애들은 모두 이제 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A1, A2가 이제 다 잴 수 있으니까 A1의 여집합, A2의 여집합, A3의 여집합도 잴 수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 것들의 합집합도 카운터블하게 이 전체의 집합도 잴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은 8번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잴 수 있는 집합인데, 그럼 다시 얘가 잴 수 있는 집합이면 요거의 여집합도 잴 수 있는 집합이죠. 그래서 이거의 여집합을 구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엔 얘도 잴 수 있는 집합이 되죠.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이제 규칙들을 잘 섞으면은 요렇게 요거를 만족해야 될 것 같은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규칙 1부터 규칙 8까지만 해도 시그마 필드를 표현하기에 충분해요. 더 다른 규칙이 더 필요하지 않아. 예, 이런 것들은 그냥 1번부터 8번까지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은 9번, 10번, 11번은 따로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됩니다. 규칙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규칙이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근데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이외에 다른 규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1번부터 8번까지 규칙은 꼭 다 필요할까? 라는 이제 질문이 들죠. 그래서 그거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규칙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규칙들을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제가 막 생각이 안 나왔고, 규칙 2가 있으면은 규칙 1에서는 공집합을 빼도 될 것 같다. 요거를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당연해요. 규칙 2는 여집합, 그러니까 A가 포함되면은 A의 여집합도 잴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규칙이었는데, 규칙 1은 뭐냐면은 공집합은 잴 수 있고 전체 집합은 잴 수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집합이 잴 수 있다라는 것만 알면은 공집합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잴 수 있으니까 이 규칙은 생략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자, 규칙 8이 있으면 규칙 8은 이제 카운터블 유니온이에요. 그럼 규칙 3, 규칙 6, 규칙 7은 필요 없다.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봅시다. 규칙 8이 있으면은 잠깐만 다시. 규칙 3, 6, 7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규칙만 있으면은 요 규칙 그다음에 요 규칙은 필요 없다라고 하네요. 한번 봅시다. 8번. 8번 규칙은 디스조인트 하지 않더라고 해도 A1, A2 얘네들이 각각 이제 잴 수 있으면은 합집합은 카운터블한 그 유니온으로 표현된 집합은 잴 수 있다. 요런 거잖아요. 디스조인트 하지 않더라도 이게 된다고 했으니까 디스조인트 할 때는 당연히 되겠지. 그래서 7번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임의의 그 무한열에 대해서 카운터블 유니온이 그냥 잴 수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개도 당연히 잴 수 있겠지. 그래서 6번도 그냥 날릴 수 있네. 그렇죠? 3번은 이거 디스조인트 한 두 개를 이제 합친 거는 포함된다. 이건 당연히 날릴 수 있겠지. 왜냐면 이거는 7번만 있어도 날릴 수 있겠는데 6번만 있어도 3번이 날릴 수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8번이 이제 되면은 6이랑 7이 그냥 각각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고 6이랑 이제 7이 되면은 그냥 3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죠. 6이 돼도 3이 되는 거고 7이 돼도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8번 규칙만 있으면은 8번 규칙만 있으면 그 규칙 3, 6, 7은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규칙 2하고 규칙 6이 있으면 규칙 5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봅니다. 규칙 6이 뭐냐? 아이씨 이거 마우스로 갖다 대야 되는구나. 규칙 6, 규칙 6. 규칙 6은 합집합. 규칙 5는 그렇지. 규칙 2는 여집합이었거든. 그러니까 여집합이 포함되고 합집합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교집합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 그렇죠? 그 볼까? 규칙 2가 이제 성립한다는 거는
A가 이제 F의 원소일 때 A의 여집합도 이제 F의 원소가 된다는 거고, 규칙 6은 합집합이었지. A가 A, B가 이제 각각 F의 이제 원소이면은 A 합집합 B도 F의 원소이다. 그걸 때 규칙 5는 이제 교집합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포함시킬 수 있냐? 요건데? 자, 규칙 5는 이제 A하고 B가 각각 이제 F에 포함되면은 A 교집합 B도 F에 포함되냐? 요거죠. 자, A하고 B가 F에 포함되면은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도 잴 수 있지. 그쵸? 그 다음에 요거의 합집합도 잴 수 있지. 왜냐하면은 규칙 5에 의해 가지고, 그쵸? 합집합은 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집합 전체에 요 집합 전체는 잴 수 있죠. 근데 이거 전체 여집합도 다시 잴 수 있지. 왜냐면 다시 규칙 2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A의 교집합 B도 잴 수가 있죠. 다음 또 뭐 있지?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은 뭐냐면은 지금 규칙 2하고 규칙 6이 있으면은 규칙 2랑 규칙 6이 있으면 2하고 6이 있으면은 5를 임플라이 하잖아요. 그렇죠? 5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8이 있으면은 6을 임플라이 하잖아. 그러니까 2하고 8만 있어도 5가 임플라이 되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규칙 2하고 규칙 5가 있으면은 규칙 4가 필요 없다. 포함관계 차집합. 이건 당연하겠지. 그치? 교집합이랑 하나는 여집합이네. 그러면은 포함관계 차집합. 포함관계 차집합이 아니고 그냥 차집합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A하고 만약에 이제 B가 이제 부분 집합일 때 A, B가 이제 각각 F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B-A가 들어가냐? B-A는 그냥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이잖아. 근데 A가 들어가니 A가 이제 잴 수 있으니까 A 여집합도 잴 수 있고 B는 그냥 잴 수 있다라고 했고, 그쵸? 그 이 두 집합이 잴 수 있는데 교집합을 우리가 잴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차집합도 잴 수 있겠지, 그쵸? 근데 규칙 2하고 규칙 5,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으면은 얘가 이제 차집합에 대한 규칙이 필요 없는데 규칙 5는 다시 원래 필요 없었지. 왜? 규칙 2하고 규칙 8이 있으면 규칙 5는 필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칙 2하고 규칙 8만 있으면은 규칙 4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쭉 하면은 날리면은 결론은 규칙 1에서 그러니까 공집합을 제외한 버전, 그 다음에 규칙 2, 규칙 8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는 거는 얘,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걸 이제 삭제한 버전, 요렇게만 이제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8이 있으면은 뭐랑 뭐가 날라가지? 8이 있으면은 얘를 날릴 수 있고 7을 날릴 수 있고, 그쵸? 3개가 있었는데 3을 날릴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 이제 4하고 5만 날리면 되겠다. 4는 왜 날릴 수 있지? 5를 먼저 날리자. 5를 날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6하고 2를 갖고 있으면은 5를 날릴 수가 있죠. 드무르 간 법칙에 갖고, 그쵸? 근데 이제 6은 이제 8로 날릴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5번 규칙도 사라지고 4는 왜 날릴 수 있냐면은 5번하고 2번을 갖고 있으면 4를 날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결국에는 1, 2, 8만 있으면 돼요. 요거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돌고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는 시그마 필드를 정의한 적은 없어요. 그냥 모티브만 생각하고 시그마 필드라는 게 있으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까 이런 거를 그냥 우리끼리 생각을 해본 거지, 그냥. 그쵸?
그래서 이제 시그마 필드를 이제 정의할 건데 시그마 필드 그러니까 오메가의 부분 집합 중 잴 수 있는 집합의 모임은 이제 요 책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제가 정의된 부분만 드래그를 했는데 그 여기 있는 F에 대한 거를 우리가 F를 이제 시그마 필드 혹은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라고 하고 요거는 그 어떠한 이제 오메가의 서브셋을 모아놓은 이제 컬렉션인데 첫 번째에 이게 그 A가 잴 수 있으면 A 여집합도 이제 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이고 두 번째는 AI들을 각각 잴 수 있으면 그것들의 이제 카운터블 유니언도 잴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카운터블의 의미는 파이나이트하거나 이제 카운터블 인피나이트한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 1.1 그냥 책 딱 피면 이렇게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되게 이제 충격적인데 이 정의를 딱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되게 당연하죠. 당연히 뭔가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카운터블이라는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되고 갑자기 이런 거는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잴 수 있는 뭔가 이제 그 의미는 뭔지 시그마필드라는 게 이제 왜 정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딱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뭐 되게 뛰어난 사람은 이제 요거만 봐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와야지 시그마필드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시그마필드의 정의를 처음 보면은 이게 진짜 무슨 소리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인트로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지금 보니까 그 요거 오메가를 잴 수 있다라는 조건이 빠져 있는데 그 요렇게만 해도 이 조건이 임플라이 돼요. 근데 그냥 요즘은 그게 좀 자명하지 않아 가지고 오메가는 이제 F에 포함된다라는 조건을 넣어 가지고 책이나 이제 위키에서 많이 좀 정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정의한 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데피니션이 있는데 여기 데피니션 여기 있는 x가 이제 우리 오메가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고 이거는 오메가에 있는 이제 파워셋이니까 그 x의 이제 모든 부분 집합들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쭉 읽어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오메가에 해당되고 요거는 이제 2의 오메가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의 그 모든 부분 집합들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시그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그마 필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로 요렇게 쓴 거 요런 걸 이제 시그마 필드 혹은 시그마 알지브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게 이제 x는 이제 오메가였죠. 얘가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 이게 첫 번째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뭐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포함시켜 갖고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정의는 이렇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셋이고 얘는 이제 그 이 오메가에 대한 이제 파워셋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모든 부분 집합을 그 포함한 집합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이제 그 F라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이 이제 서브셋인데 이러한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한다. 뭐냐 하면은 그 전체 집합은 잴 수 있어야 되고 A를 잴 수 있다면 A 여집합도 잴 수 있어야 되고 얘들 각각 잴 수 있으면은 카운터블 유니온도 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기호가 좀 낯설다고 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말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시그마 필드는 이제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인데 어떠한 규칙들을 만족해야 하냐 하면은 1번 전체 집합을 포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집합에 닫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가산 합집합 카운터블 유니온에 닫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는 이제 시그마 필드라는 거는 유일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오메가에 대해 가지고 동일한 오메가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필드를 트리비얼하게 얘를 그냥 공집합과 오메가로 잡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잡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참고는 이제 시그마 필드는 이제 오메가 없이 단독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요거는 사실 그 시그마 필드라는 걸 이제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메가를 항상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게 그냥 시그마 필드다. 모든 부분 집합을 포함하고 파이널 한 경우니까 시그마 필드라고 이제 주장하기보다는 이때 요거는 요 컬렉션은 이 오메가가 이제 H하고 T에 대한 시그마 필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미친 척하고 내가 요거를 이제 H, T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나는 오메가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시그마 필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잴 수 있는 집합들의 모임이라는 거는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고 얘하고 이렇게 세트로 정의가 되어야지 뭔가 이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할 때는 이 이제 F는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다라고 이제 말끝마다 붙여줘야 돼요. 근데 말끝마다 이렇게 붙이기가 이제 좀 귀찮으니까 왜냐하면 F를 언급할 때마다 그 F는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인데 그리고 또 F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이거 아까 F는 오메가에 대한 시그마 필드였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오메가하고 시그마 필드를 세트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그냥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F를 이제 쓰게 되면은 요런 이제 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F니까 일일이 뭐에 대한 시그마 필드다 뭐에 대한 시그마 필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시그마 필드라고 이야기들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호를 많이 사용합니다.